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올해로 29, 결혼을 준비하다 인생에서 정말 영화 같은 사건을 겪은 김다혜라고 합니다. 처음엔 너무 충격적이라 말을 꺼내는 것조차 쉽지 않았는데요. 지금은 그 일이 제 삶을 돌아보게 했고, 한편으론 사람에게 믿음이란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깊이 새기게 해줬어요. 제 이야기를 들은 친구들이 그러더라고요. 야, 이건 진짜 영화 소재로 써도 되겠다. 네 결혼 파토 스토리는 차라리 드라마로 찍자. 그때마다 전 웃으며 말렸어요. 야, 뭐 자랑이라고 그런 걸 드라마로 찍어. 하지만 속으론 정말 그런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영화나 드라마는 아니더라도 평소 엄마가 즐겨 듣던 채널의 용기내 사연을 전해봐요. 흔히 믿음, 사랑, 소망 중 제일은 사랑이다 라는 말을 하잖아요. 근데 저희 집은 좀 달라요. 믿음, 사랑, 소망 중 제일은 셋 다 있을 때라는 게 저희 집 가훈이거든요. 온 가족이 1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직접 겪으며 자연스레 자리 잡았기에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가훈 같은 건 없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무렵 아빠가 공사장에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셨어요. 형편이 넉넉했던 건 아니지만 근면 성실하신 아빠 덕분에 평범한 가정이었는데 그마저도 위태로운 상황에 놓이게 된 거죠. 4층 높이에서 떨어져 척추 손상이 심해서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았고, 의사 선생님은 엄마에게 아주 조심스레 말하셨던 게 아직도 어렴풋이 기억나요. 재활을 한다고 해도 걸을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어떻게든 일상생활이 가능하게 만드는 걸 목표로 해야 할 겁니다. 그 말 한마디가 마치 우리 집 거실에 폭탄이 떨어진 것 같았어요. 당시 저는 너무 어려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지만 엄마가 화장실에서 몰래 울던 모습을 보면서 그저 무섭고 슬펐던 기억만 남아있네요. 여자는 약하지만 세상 모든 엄마는 강하다는 말처럼 그날 이후 엄마 얼굴에 한 번도 눈물이 맺히는 걸 본 적 없었어요. 오히려 우린 기적을 만들 거야 라는 말을 습관처럼 되뇌이셨던 덕분에 막연하게 앞으로 우리 집은 잘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엄마는 아빠 곁에부터 간병인이자 응원단장이자 전투병처럼 삶과의 싸움을 시작하셨죠. 당신은 분명 다시 일어설 수 있어. 우리가 있잖아. 아빠를 향해 매일 말씀하시는 엄마의 목소리에는 단 1%의 의심도 없었어요. 그리고 우리 집은 정말 그때부터 치열하게 살아야 했네요. 엄마는 엄마대로 가정을 책임지시면서 아빠가 다시 일어설 거라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으셨거든요. 격일로 받는 물리치료 외에 수중 재활치료나 특수근력 강화 프로그램, 분기마다 맞춤형 보조기구를 맞추기도 했고, 저녁이면 집에서 휴식을 취해도 자극을 계속 주어야 한다는 의사 말에 치료기를 렌탈하기도 했으니까요. 넉넉하지 않았던 형편에 보험금 역시 넉넉하게 받은 게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 엄마는 낮엔 아빠 병간호를 하고 밤엔 편의점에서 일을 하시며 엄마가 하실 수 있는 모든 걸 쏟으셨던 것 같아요. 하지만 한 번도 힘들다고 티내거나 자신의 수고를 알아봐달라는 말 한마디 하지 않는 엄마를 보니 누구나 한 번쯤 해봤을 법한 반찬 투정 한번 못하게 되더라고요. 괜히 엄마에게 미안했거든요. 엄마가 힘들게 아빠 재활에 모든 걸 쏟는다는 사실을 아빠는 한참 뒤에 알게 됐어요. 당신이 알면 자기 자신을 더 미워할까봐, 다시 걷기보다 먼저 주저앉을까봐 그래서 말 안 했어. 엄마는 힘든 자신이 아니라 절망 속에 빠져있을 아빠를 걱정하며 챙기셨죠. 아빠는 그런 엄마의 마음보다 자신의 처지에 슬퍼하셨던 기억이에요. 하지만 그때마다 엄마는 단호했어요. 당신 몫까지 내가 할게. 지금은 오직 재활에만 집중해. 그러다 보니 그 시절 저는 학원이 뭔지도 모르고 살았어요. 방과 후에는 곧장 집에 가서 아빠 곁을 지켰고, 엄마가 피곤해 보이면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 불도 켜지 않고 책만 들여다봤죠. 사춘기 저에겐 없었어요. 그저 엄마를 실망시키지 말아야지 라는 생각만 했어요.
어느 날 밤 엄마가 아빠가 주무시고 난 후 혼자 앉아 계산기를 두드리는 모습을 봤어요. 어떻게 이렇게 계속 돈을 쓰면 우리가 먹고 살 수가 없을 것 같은데. 한숨 섞인 목소리로 중얼거리시는 엄마에게 다가가 안아드렸어요. 엄마, 나 공부 열심히 할게. 장학금 받아서 대학도 갈 수 있게 할게. 그러니까 괜찮아. 아마 그때도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위로였을 거예요. 그땐 철이 없어서 엄마가 대단하다는 생각만 들었어요. 이제 와서 돌이켜보면 정말이지 그때 우리 셋 너무도 눈물겹도록 멋졌던 것 같아요. 그렇게 아빠의 재활은 무려 7년간 이어졌고 밑빠진 독에 물 붓는 느낌이던 시간이 어느 날부터 물이 고이기 시작하더군요. 처음에는 발가락이 조금씩 움직이는 거였어요. 의사 선생님도 놀라셨죠. 이건 정말 드문 경우입니다. 계속 노력하세요. 그 작은 희망의 불씨를 보고 우리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더 열심히 노력했어요. 그로부터 1년 후 아빠는 처음으로 목발을 짚고 서게 되셨어요. 병원 복도에서 몇 걸음 걸었을 때 우리 가족은 모두 울었어요. 8년의 지난 한 시간 끝에 얻은 기적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드디어 아빠가 걸었어요. 목발을 하나씩 던지더니 느리지만 천천히 혼자 한 발 한 발을 내딛기 시작하셨죠. 정말 영화 같았던 그 장면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나요. 묵묵히 걸어왔던 힘든 시간을 가족 모두 보상받은 느낌이었으니까요. 의사 선생님도 말했어요. 이건 의학적으로 설명이 안 됩니다. 솔직히 기적입니다. 그렇게 아빠는 다시 걷게 됐고 지금도 아주 살짝 자세히 보면 한쪽 다리를 절어요. 하지만 일상생활을 하시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고 우리 가족은 그 모습을 문득문득 의식할 때마다 우리 가족이 함께 만든 기적의 흔적이라 애틋해요. 이제 내가 다시 가족을 위해 일할 수 있겠어. 아빠의 눈에는 다시 열정이 불타올랐어요. 아빠는 회복 후 작은 재활 보조기구 사업을 시작하셨어요. 물리치료 보조도구, 재활운동 기구 등 직접 개발해 판매하는 사업이었어요. 본인이 직접 겪었던 불편함을 개선하고 필요한 사람에게 진짜 도움이 되는 제품을 만들겠다는 마음으로요. 내가 만든 제품의 첫 번째 소비자는 나 자신이야. 그 말처럼 아빠는 걷는 사람의 눈이 아닌 걷지 못하는 사람의 몸으로 살게 했어요. 자신이 쓰면서 개선한 보행 보조기, 일상생활 보조 장치들이 실용성으로 인정받았어요. 사용자가 정말 필요로 하는 기능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입소문이 퍼졌죠. 처음엔 작은 규모로 시작했지만 실제 사용자 피드백을 빠르게 반영한 제품력으로 성장했어요. 영업이 수월했던 건 아빠가 직접 겪으며 기존 제품의 단점을 보완했기 때문이었죠. 장애인 재활센터, 요양병원 등에 납품하면서 경제적으로도 점점 안정됐어요. 그 사업은 천천히 하지만 꾸준히 성장했고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면서 아빠는 어느 날 수익의 30%를 재활병원과 장애인 시설에 기부하고 싶다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건 힘들어도 나를 믿고 경제적 지원을 해준 가족들 덕분이야.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믿음을 보여준 사랑 덕분에 나 역시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소망을 버리지 않을 수 있었어. 그런데 병원에 보면 지원을 받지 못해 나보다 더 경미한 증상인데도 평생 장애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나는 그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어주고 싶어. 사실 그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철없는 마음에 저는 속으로 반대했어요. 엄마를 편하게 해주는 게 먼저 아니냐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힘들게 버텨온 시간인데 이제 좀 편히 살면 안 될까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빠에게 말하려고 입을 떼려는 그 순간 엄마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람한테 투자하는 게 제일 멋진 일이야. 다혜가 살아갈 세상이 그렇게 바뀌면 나중에 손자, 손녀가 살아갈 세상이 더 아름다워지지 않을까? 당신 정말 멋져. 사람에 대한 투자가 결국 나라를 살리는 일이잖아. 그때 저는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어요. 제가 평생을 살아도 부모님의 발등도 못 따라가겠구나 싶은 마음에
깊은 마음에서 존경심이 차올랐죠. 그렇게 우리 가족은 믿음, 사랑, 그리고 의지의 가치를 온몸으로 체험했고 그것이 우리 집 가훈이 되었어요. 가족이 서로를 믿고 사랑하며 포기하지 않는 의지를 가질 때 정말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온몸으로 깨달았으니까요. 아빠가 다시 걸었을 때 우리 가족은 진짜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어요. 기적을 만들었다는 자부심이었을까요? 엄마는 더 이상 야간 편의점에서 일하지 않아도 됐고 저는 드디어 학원이라는 곳에 발을 들였으며 아빠는 스스로의 다리로 출근하며 작은 사업을 키워가셨죠. 우리의 삶은 조용히 아주 조금씩 평범해지는 중이었어요. 그렇게 평범해진 삶에 제 사랑도 찾아왔고요. 처음 남자친구를 만난 건 회사 동기의 소개팅이었어요. 사실 그때는 부서가 달랐고 오가다 눈인사는 하고 있어서 특별히 이 사람이다 싶은 느낌은 없었어요. 무뚝뚝하고 말수도 적은 편이라 처음엔 오히려 답답하게 느껴질 정도였죠. 하지만 2번, 3번 만날수록 그의 진면목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말은 적지만 약속 시간보다 항상 10분 먼저 와서 기다리고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기억했다가 다음 만남에 슬쩍 챙겨주는 그런 작은 배려들이 쌓여가더라고요. 남자친구는 처음부터 존재감이 강한 사람이었어요. 고압적이지도 않았고 특별히 외향적이지도 않았는데 어딘지 모르게 단단한 느낌이 드는 사람이었거든요. 자기 이야기를 과하게 하는 법이 없었고 무엇보다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이었죠. 그게 처음엔 참 낯설었는데 보면 볼수록 더 신뢰가 가더라고요. 그가 좋다고 확실히 느낀 계기 중 하나는 같은 회사 신입 여직원이 실수로 큰 프로젝트에 손해를 끼친 일이 있었을 때였어요. 협력 프로젝트로 남자친구 부서와 조인해 업무를 진행했었죠. 신입 여직원에게 큰일을 맡길 수 없어 문서 정리 같은 간단한 일들만 시켰는데도 실수를 내 프로젝트를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할 판이었거든요. 다들 뒤에서 수근거리고 누가 책임지냐는 말이 오갈 때 그는 조용히 후배 옆자리에 가앉아 이렇게 말했다 하더라고요. 실수는 누구나 해요. 다만 다시 안 하려고 노력하는 게 중요하죠. 지금부터 잘하면 돼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후배는 눈물을 쏟았어요. 아무렇지 않은 척 했지만 결국 회사를 그만둘 각오까지 했던 후배는 자신의 진심을 알아봐주고 책망하지 않는 그 말 한마디에 무너졌던 거죠. 사실 우리 회사는 실수에 대한 질책이 심한 편이었어요. 누구라도 그 상황에선 불안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그는 그 신입사원이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는지 실수 이전에 얼마나 꼼꼼하게 일했는지를 이미 알고 있었고 그래서 그런 위로의 말을 건넬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장면이 이상하리만치 오래도록 제 기억에 남더라고요. 다행히 추안을 버리고 차선책으로 진행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었고 누구의 책임도 묻지 않고 넘어갈 수 있었네요. 또 한 번은 외할머니 장례식장에서였어요. 조문객이 북적이던 그날 저는 정신이 없었고 친척 어른들도 화장터를 잡지 못해 발인이 미뤄져 5일장을 해야 할지 모른다는 현실에 어떻게든 일을 해결하려 어수선했죠. 더군다나 첫날 저녁이라 아직 도우미도 부르지 않았는데 그가 혼자 조용히 상가의 빈 컵을 정리하고 음식 배달이 늦었다는 전화에 미리 전화를 걸어 재확인하고 있더라고요. 처음엔 그가 장례식장에 온다고 했을 때 부담스러웠어요. 사귄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슬픔에 잠긴 가족들 사이에서 어색할까봐 걱정했거든요. 하지만 그는 제 걱정이 무색하게도 혼자서도 필요한 일들을 찾아 척척 해내더라고요. 상가 음식이 떨어지면 조용히 새 음식을 주문하고 엄마가 조문객 대행에 지쳐있으면 슬쩍 음료수 한 잔을 건네며 묵묵히 자리를 지켰어요. 누가 시킨 것도 부탁한 것도 아닌데 말이에요. 그건 사람에 대한 배려가 없이는 할 수 없는 행동이었죠. 특히 기억에 남는 건 힘들어하는 저를 보고 살짝 손을 잡아주더니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너무 힘들면 잠깐 밖에 나가서 숨 좀 돌릴래? 내가 여기 있을게.
별것 아닌 그 말에 저는 아빠 엄마와 함께 헤쳐나갔던 그 시간들이 떠올랐어요. 마치 남자친구의 그 말이 저에 대한 사랑, 믿음, 그리고 함께한다는 소망까지 다 담긴 것 같았던 거죠. 그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이 사람이라면 함께 인생을 걸어도 괜찮겠다고요. 그렇게 서서히 그에게 물들어갔고 시간이 흐를수록 변함없이 오히려 단단한 내면을 드러내는 그와 함께 미래를 그리고 있었어요. 1년 정도 교제하면서 그의 진짜 모습을 더 많이 알게 됐어요. 매달 독거노인 도시락 봉사를 한다는 것도, 자신의 작은 월급에서 일정 금액을 항상 기부한다는 것도 그가 직접 말한 게 아니라 우연히 알게 된 사실들이었죠. 뭐 별거 아니에요 라며 수줍게 웃던 그 모습이 지금도 생생해요. 그런 소소한 순간들이 쌓이면서 제 마음속에 그를 향한 확신이 자라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날 아빠에게 조심스레 말했네요. 아빠, 나 결혼 생각하고 있어. 소개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어. 아빠는 잠깐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이내 웃으셨어요. 그렇구나. 아빠한테도 그런 날이 오는구나. 솔직히 그날까지도 조금 긴장됐어요. 우리 아빠는 저를 너무 소중하게 여기셨고 제가 좋아하는 사람에 대해 항상 높은 기준을 갖고 계셨거든요. 하지만 제 남자친구라면 아빠도 분명 그의 진심을 알아봐 주실 거라 믿었어요. 며칠 후 남자친구가 우리 집에 인사를 왔어요. 식탁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는데 처음엔 다소 긴장한 얼굴로 조심조심 말을 꺼냈죠. 평소 단정한 모습이지만 그날은 특별히 신경 쓴 게 티가 났어요. 살짝 맞춘 듯한 머리, 깔끔하게 다림질된 셔츠, 손에 쥐고 있던 작은 선물 꾸러미까지. 예의 바르고 겸손한 그의 모습들은 일상적인 가족 얘기, 직장 얘기, 앞으로의 계획들과 같은 진심이 담긴 이야기에 잘 묻어나고 있었어요. 아빠 엄마는 남자친구 말에 경청하면서 점점 마음을 놓는 눈치였고요. 그런데 인사 중간에 아빠가 한참 남자친구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갸웃거리시더라고요. 혹시 우리 어디서 본 적 없나? 아무리 생각해도 낯이 익은데 말이야. 그 말에 저는 웃으며 말했어요. 아빠, 요즘 흔한 얼굴들이 워낙 많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 인상이 서글서글해서 그런 말 많이 들어. 특히 어른들이 익숙하다고 하더라고. 맞아요. 제가 잘생긴 스타일은 아닌데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평범한 인상이라 다들 편하게 생각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 말 어릴 때부터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칭찬으로 듣겠습니다. 아빠는 여전히 시선을 거두지 않으시면서도 말했죠. 아닌데, 그냥 지나치거나 어디서 봤던 느낌이 아니라 익숙해. 꼭 오래전부터 알고 지냈던 사람처럼 말이야. 당신은 기억 안 나? 당신은 훈남이 아니라 흔남이라 그런 소리 많이 듣는다는 사람 앞에서 계속 그러기에요. 봤으면 기억나겠죠. 아니면 데자뷰 같은 거 아니에요? 우리 딸 사윗감으로 꿈에서 계속 만났다든가. 아, 그런 건가? 엄마의 농담에 우리 모두 웃었지만 저는 아빠가 계속 남자친구를 유심히 살피는 모습을 놓치지 않았어요. 마치 기억 속에서 무언가를 끄집어내려고 애쓰는 듯한 표정이었죠. 하지만 아빠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으셨고 덕분에 분위기는 다시 부드러워졌어요. 그래, 부모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 두 분이 같이 도매업을 하세요. 작은 창고를 운영하시고 납품하시는 일을 하시는 거죠. 많이 힘드셨겠네. 거래처 유지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닌데. 네, 맞아요. 한때 휘청일 정도로 집이 힘들었는데 다행히 성실하신 부모님 덕분에 지금은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남자친구가 말하는 동안 그의 눈빛에서 부모님에 대한 존경심이 묻어나왔어요. 힘든 시절에 대해 말하면서도 불평 한마디 없이 담담하게 이야기하는 모습이 더욱 믿음직스럽게 느껴졌죠. 그래, 형제는 있고 우리는 다야 하나라 형제가 많은 집이었으면 했거든. 아, 예. 그런데 저도 외동이에요. 처음부터 외동이었던 건 아니고요. 형이 있었는데 제가 어릴 때 사고로 먼저 떠났어요. 아유, 저런. 부모님도 부모님이지만 자네도 상심이 컸겠네.
아이, 그렇죠 뭐. 저야 형제지만 부모님은 자식이니 제가 감히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어요. 덕분에 사춘기 없이 학업에 매진하게 되었죠. 남자친구가 형에 대해 이야기를 할 때 잠깐 그의 눈빛이 흔들리는 걸 봤어요. 오래된 상처임에도 여전히 아픔이 남아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죠. 하지만 그는 금세 담담한 표정으로 돌아와 대화를 이어갔어요. 이런 모습들이 제게는 더 큰 신뢰감으로 다가오는 것 같더군요. 상처와 아픔조차 솔직하게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니까요. 아빠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말했어요. 그래, 많은 걸 겪은 사람이구나. 그런 사람은 대체로 깊어. 그 마음이 중요한 거지. 그렇게 저녁은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마무리됐어요. 남자친구가 돌아간 뒤 저는 아빠에게 물었죠. 어때 아빠? 저 사람 맘에 들어? 너랑 닮았더라. 겉으로 웃고 있지만 눈빛에 사연이 있는 사람. 그러면서도 뚝심이 있네. 네가 왜 좋아하는지 알겠다. 그치? 저 사람하고면 뭐든 함께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아빠의 허락을 받은 뒤로 결혼 준비는 빠르게 진행됐어요. 저도 남자친구 부모님께 인사를 갖고 그분들도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셨죠. 아버님은 남자친구 성품을 닮아 조용하신 성격이었는데 어머님은 여장부 스타일로 거침없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남자친구가 자신이 생각한 걸 추진하는구나 싶을 정도로 남자친구가 부모님의 성격을 고르게 닮았다는 걸 느낄 수 있었죠. 특히 남자친구 아버지는 말씀은 적으셨지만 눈빛만으로도 따뜻함이 전해지는 분이셨어요. 상견례 날짜도 잡고 결혼식장도 알아보면서 정말 꿈만 같았어요. 함께 신혼집도 구경하고 가구도 고르면서 두근거리는 마음을 감출 수 없었죠. 하지만 인생이 항상 계획대로 흘러가지는 않나 봐요. 상견례를 일주일 앞둔 어느 날 아빠가 갑자기 집 근처에서 쓰러지셨거든요. 그날도 여느 날처럼 아빠는 바쁘게 움직이고 계셨어요. 혼자 병원 납품과 물품을 들고 계단을 오르시다가 중심을 잃고 그대로 주저앉으셨다고 했죠. 다행히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병원이라 발견도 빨랐고 병원까지 무사히 도착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후유증인지 의식을 차리신 이후 갑자기 다리를 움직이지 못하셨고 며칠 후 더 심하게 절기 시작하셨거든요. 처음엔 단순 피로나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빠도 괜찮다며 조금 쉬면 나아질 거라고 하셨지만 상태는 점점 악화됐죠. 결국 정밀검사를 받게 되었고 의사는 조심스레 말했어요. 과거에 손상됐던 신경이 다시 자극을 받으면서 기존에 있던 후유증이 되살아난 걸 수도 있습니다. 정밀검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영구적인 마비 가능성도 아예 배제하긴 어렵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어렵게 재활에 성공했던 아빠가 다시 휠체어 신세를 져야 한다는 건 너무 가혹했어요. 엄마는 의사의 말을 듣고도 표정 하나 바꾸지 않으셨지만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걸 보니 얼마나 충격을 받으셨는지 알 수 있었어요. 그 말을 들은 엄마는 그날 밤 혼자 병실 창밖을 보며 중얼거리셨죠. 그땐 젊었으니까 가능했지. 지금은 너무 무리하면 안 되는데. 아빠는 침대에 앉아 가만히 있다가 고개를 들어 엄마를 바라보셨어요. 그리고 담담하게 말하시더라고요. 나 한 번 해냈잖아. 두 번이라고 못할 건 없잖아. 경력직이 왜 경력직인데? 노하우도 알고 있으니 걱정할 거 없어. 우리 다혜 결혼식 때 당당히 서서 입장시켜야지. 모든 아빠들의 로망인데. 설마 내가 그것도 못하려고? 평생 휠체어 신세를 지더라도 우리 딸 결혼식 때만큼은 당당하게 두 발로 걸어갈 테니 나만 믿어. 아빠의 그 말에 엄마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그토록 힘들었던 시간을 다시 겪어야 한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겠지만 아빠의 의지를 꺾고 싶지 않으셨나 봐요. 엄마는 잠시 눈을 감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알겠어. 당신 뜻이 그렇다면 이번에도 같이 가보자. 그래도 욕심 부리지 말고 천천히 해.
당신 나이도 있고 당신은 충분히 해낼 거야. 우린 이미 기적을 한번 만들었으니까. 그렇게 아빠는 다시 휠체어를 타게 되셨어요. 다시 재활치료를 예약했고 근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운동 계획도 차근차근 세우셨죠. 하지만 저희 모두 알고 있었어요. 그때와는 다르다는 걸 말이에요. 시간도 몸도 상황도 전과 같지 않다는 건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죠. 당연히 상견례는 미루려고 했어요. 남자친구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려고 했죠. 하지만 아빠는 그런 저를 말렸어요. 의외로 아빠는 확고하시더라고요. 나 때문에 상견례를 미룰 게 뭐 있어. 결혼은 너와 성준이 둘이 하는 건데. 만나서 결혼 날짜도 잡고 해야 아빠도 목표를 갖고 더 열심히 할 수 있지. 만약에 혹시라도 아빠가 못 서게 된다면 그걸로 네 결혼식을 천년만년 미룰 수 없잖아.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자고. 상견례 당일이 다가왔어요. 일주일간 내내 마음이 한없이 무거웠지만 아빠의 확고한 의지에 결국 계획대로 상견례를 진행하기로 했죠. 솔직히 아빠가 휠체어를 타고 상견례에 가는 모습이 뭐가 어때서 이런 생각도 했어요. 물론 건강하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았겠지만 그래도 제 사랑스러운 아빠시니까요. 하지만 그런 마음과 다르게 왠지 모르는 떨림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네요. 아침부터 집안은 분주했어요. 엄마는 아빠의 정장을 꺼내 매무새를 정돈하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고 저는 머리를 하고 화장을 고치느라 분주했죠. 어느새 시간은 흘러 출발해야 할 때가 되었고 엄마는 차에 아빠 휠체어를 실으며 마지막으로 확인했어요. 여보, 괜찮아요? 너무 무리하지 말아요. 당연히 괜찮지. 우리 딸 상견례인데. 오늘만큼 좋은 날이 어딨다고. 아빠의 말씀엔 확신이 있었지만 긴장된 표정은 숨기기 어려우신 것 같았어요. 약속 장소는 시내에 있는 고급 한식당이었는데요. 남자친구가 미리 예약해둔 곳으로 아빠를 위해 계단이 없는 1층 자리를 미리 확보해 놓았다고 했어요. 주차장에 차를 막 세우고 핸드폰을 확인했는데 남자친구가 이미 도착했다는 메시지가 와 있더군요. 우린 이미 도착했어. 주차장 입구 쪽에서 기다리고 있을게. 저희가 약속 시간보다 10분 정도 빨리 도착했는데도 남자친구네 가족은 더 일찍 와 있었던 거예요. 아무래도 첫 만남이라 늦지 않으려고 일찍 출발한 저희처럼 남자친구네 가족 역시 그런 것 같았어요. 엄마는 서둘러 아빠의 휠체어를 꺼내고 저는 거울로 마지막 모습을 확인했죠. 주차장에서 식당으로 향하는 길 멀리서 남자친구가 보였어요. 그는 식당 입구 앞에서 초조한 듯 발끝으로 바닥을 툭툭 치고 있었죠. 그런데 저희를 발견하자마자 얼굴에 미소가 번졌고 곧바로 빠른 걸음으로 다가와 인사를 건네더라고요. 다혜야, 왔어? 아버님, 어머님, 안녕하세요. 남자친구는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곧바로 아빠의 휠체어를 확인했어요. 아버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무렇지 않게 휠체어 뒤로 가서 밀어드리려는 순간 저는 엄마와 눈을 마주쳤어요. 저도 엄마도 같은 생각이었던 거죠. 이 아이는 정말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구나 하고 말이에요. 그 마음이 느껴져 괜히 코끝이 찡해졌죠. 식당 문 앞에 도착하자 남자친구는 문을 활짝 열고 아빠가 들어갈 수 있도록 잡아주었어요. 엄마가 휠체어를 밀고 저는 뒤를 따라갔죠. 그리고 우리는 테이블이 있는 쪽으로 향하다가 이미 자리 잡으신 남자친구 부모님과 눈이 마주쳤어요. 반가움에 인사드리자 남자친구가 먼저 저희 부모님을 소개시켜 주더라고요. 아버지, 어머니, 이쪽이 제가 말씀드렸던 다혜씨 가족이세요. 다혜씨 아버님과 어머님이십니다. 남자친구의 아버지는 자리에서 일어나 깊게 허리를 숙였고 어머니도 따라 일어나 인사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잘못 봤는지 모르겠지만 그 순간 남자친구 어머니 표정이 살짝 일그러지는 걸 느꼈어요. 아빠의 휠체어를 힐끔 보시면서 눈빛이 달라지는 게 보였던 거죠. 남자친구는 아빠 자리로 가서 의자를 빼주었어요. 아빠가 편히 앉도록 미리 자리를 만들어주는 모습이 참 고마웠죠.
아빠는 휠체어에서 의자로 옮겨 앉으셨고 남자친구가 그 과정을 자연스럽게 도와주었죠. 엄마도 자리에 앉고 저 역시 남자친구 옆자리에 앉았어요. 분주했던 시간이 지나고 안정을 되찾자 아빠는 기분 좋게 인사를 건네셨어요.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저희 딸이 항상 좋은 말을 많이 했습니다. 드디어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어색한 첫인사가 오고 가고 처음 5분 정도는 간단한 날씨 이야기와 식당 분위기에 대한 대화로 흘러갔어요. 아니 흘러가려고 저희 아빠가 부단히 애쓰셨죠.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이상하게 일방적으로 허공에 메아리 치는 기분이더군요. 무언가 잘못되는 건가 싶을 무렵 남자친구 어머니가 단호하게 말씀하셨죠. 저는 이 결혼 반대합니다. 그 말이 떠들자마자 테이블 주위에 공기가 얼어붙는 듯 했어요. 저도 엄마도 아빠도 모두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죠. 처음에는 제가 잘못 들었나 싶었어요. 하지만 남자친구 어머니의 단호한 표정을 보니 그게 아니란 걸 알 수 있었죠. 엄마, 갑자기 무슨 소리예요? 남자친구가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변했죠. 상견례장 안에 있던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보, 무슨 갑자기 그런 말을? 남자친구의 아버지도 당황한 듯 말을 이었어요. 하지만 남자친구 어머니는 점점 더 단호한 표정으로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전 아들이 평생 고생하는 꼴은 못 봐요. 정말 미안하지만 솔직히 말할게요. 같은 자식둔 입장에서 상황을 바꿔보신다면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기 빠르시겠죠? 저는 당황스러워서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저 어머니,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라고 겨우 물을 수 있었죠. 남자친구 어머니는 불편한 표정으로 아빠의 휠체어를 힐끗 보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씀이냐니? 그건 내가 묻고 싶은 말이다. 집안에 아픈 사람이 있으면 있다고 말해야지. 어느 부모가 자식이 불구덩이로 들어가는 걸 가만히 보고만 있겠니? 미리 말했다면 상견례 자리에 나오지도 않았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어요. 마치 누군가가 제 얼굴을 강하게 때린 느낌이었죠. 식당의 루만 전체가 찬물을 끼얹은 것처럼 갑자기 조용해진 것 같았고 테이블에 앉은 모든 사람의 숨소리까지 들리는 듯 했어요. 남자친구 어머니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가더군요. 솔직히 건강한 부모라도 나이 들면 자식들이 부담을 느끼기 마련인데 하물며 정상이 아닌 부모라면 더 나이 들기도 전부터 내 아들 등골 휙게 뻔하지 않습니까? 남자친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려는 순간 아빠가 조용히 손을 들어 그를 막으셨어요. 그리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죠. 지금 제가 휠체어를 타서 그러시는 겁니까? 우리 다혜 예뻐해 주신다고 들었는데 지금 저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 맞으신 거죠? 아빠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눈빛에는 깊은 상처가 스쳐가는 게 보였어요. 엄마는 아빠의 손을 꼭 잡으며 입술을 깨물고 계셨죠. 남자친구 어머니는 잠시 망설이는 듯 했지만 이내 한층 더 강경한 태도로 돌아왔어요. 꼭 그렇게 말씀하셔야 속 시원하시다면 저도 더 이상 애둘러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다혜가 예뻤던 건 건강한 부모 밑에서 건강하게 자랐다는 전제 하에서죠. 이렇게 두 발로 걷지 못하는 부모가 있을 줄 누가 알았습니까? 가뜩이나 마음 약한 우리 아들 지금도 쩔쩔매며 뭐 하나라도 더 도우려고 이 난린데 결혼하면 뻔하지 않습니까?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이었어요. 남자친구는 충격받은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보고 있었고 그의 아버지는 고개를 숙인 채 한숨만 쉬고 계셨죠. 남자친구 어머니의 목소리는 점점 더 날카로워졌어요. 시대가 변하고 변했으니 며느리 들어와도 이 집 귀신 되게 할 생각 없었습니다, 전. 근데 하물며 병자 돌보느라 평생 뒷바라지 않을 걸 그걸 보고 싶은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한 집에 아픈 사람 있으면 돈은 돈대로 까지고 사람 마음은 마음대로 병드는 것인데 어떻게 그런 생각은 하나도 안 하시고 이 자리에 뭐 좋다고 나오셨는지. 남의 자식 데려다 종로로 시킬 생각하니 참 좋으셨나 봅니다. 엄마, 그만하세요.
어른들 이야기하는데 끼어드는 거 아니다. 상견례 자리가 원래 혼사 이야기가 오가는 법. 생각 있는 부모라면 다 내 마음 같은 거다. 너도 지금은 사랑에 눈멀어 그게 아니다, 상관없다 그러겠지. 그런데 그건 경험해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다. 김평에 효자 없다고 사지 말짱에도 그런 말 나올 판에. 그 순간 내 귀에 피가 쏠리는 느낌이었어요. 테이블 위에 놓인 물잔이 흔들리는 게 보일 정도로 내 심장이 거칠게 뛰었죠. 시간이 멈춘 것처럼 느껴졌고 주변의 모든 소리가 멀어지는 듯 했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제가 꿈을 꾸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이게 현실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였죠. 저를 예뻐해 주시던 남자친구 어머니가 세상 다정하고 제 모든 앞으로의 미래를 함께하고 싶던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저희 아빠를 경멸하는 듯한 표정으로 온갖 말들을 쏟아내고 있었으니까요. 아빠의 얼굴이 한순간 창백하게 변하는 게 보였어요. 그동안 우리 가족이 함께 이겨냈던 모든 시간이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죠. 엄마가 밤새 일하고 아빠 병간호하던 모습, 아빠가 한 걸음 한 걸음 다시 걷기 시작했을 때 우리 모두가 흘렸던 눈물, 그 모든 순간들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병자라는 한마디로 무시하는 이 여자를 향한 분노가 제 안에서 불처럼 타올랐죠. 남자친구가 뭔가 더 말하려는 기색이 보였지만 제가 먼저 입을 열어야 했어요. 이건 우리 가족의 문제였으니까요. 손이 떨리고 있었지만 목소리만은 단단히 나오길 바라며 숨을 깊게 들이마셨어요. 어머니, 정말 놀랍네요. 제가 직접 드리니 이가 가요. 모두의 시선이 저에게 쏠렸어요. 남자친구 어머니의 표정에는 약간의 당혹감이 스쳐 지나갔죠. 뭐가 이해가 간다는 거니? 왜 남자친구가 이토록 배려심 깊고 따뜻한 사람으로 자랐는지요. 반면교사라는 게 이런 거였군요. 남자친구 어머니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어요.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어요. 보란듯이 말씀하시는 그 모습을 보며 제 심장은 더욱 빠르게 뛰었고 머릿속은 달아올랐죠. 이런 집안이라면 아줌마가 아니라 제가 먼저 결혼 안 하겠다고 해야겠어요. 제 입에서 나온 말에 저도 놀랐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남자친구는 눈을 크게 뜨고 저를 바라봤고 엄마는 놀란 표정으로 제 손을 잡으려 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자리에서 일어나 있었죠. 그때였어요. 조용히 그 상황을 지켜보시던 아빠가 갑자기 룸의 문 쪽을 가리키셨어요. 손가락 끝이 살짝 떨리는 게 보였지만 그 눈빛만은 확신에 차 있었죠. 모두의 시선이 자연스레 아빠의 손을 따라갔어요. 처음엔 아무도 그곳에 누가 있는지 알아채지 못했어요. 하지만 남자친구의 아버지가 갑자기 의자에서 일어나며 놀란 목소리로 외쳤어요. 형우? 설마 너 맞니? 방금 전까지 하던 모든 대화가 멈췄어요.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그 말을 듣자마자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얘졌죠. 그녀는 몇 번이나 입을 벌렸다 닫았다를 반복하며 겨우 말을 이었어요. 아니야. 그럴 리 없어. 그런 우연이. 그러자 문 쪽에서 한 남자가 천천히 걸어 들어왔어요. 남자친구와 너무나도 비슷한 얼굴이었지만 약간 더 성숙해 보이는 그 사람은 살짝 절뚝거리며 걸어왔죠. 그 표정은 담담했지만 눈빛에는 아픔이 서려 있었어요. 형? 죽은 거 아니었어? 남자친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형이라 불린 그 사람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다리가 풀린 듯 그 자리에 서 있었죠. 형이라고 불린 사람은 남자친구를 향해 작게 미소를 지어 보였어요. 안녕 성준아. 오랜만이구나. 많이 컸네. 그 목소리에 남자친구의 얼굴에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는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목이 메어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죠. 대신 형에게 다가가 꽉 안았어요. 형도 동생을 품에 안으며 등을 두드렸죠.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분노, 그리고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죠. 이게 다 무슨 소리야? 너는 분명히... 남자친구의 아버지가 천천히 다가가 형의 어깨를 잡았어요.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죠. 기억이 돌아온 거니? 걸을 수 있게 된 거고? 형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죠. 네, 아버지. 모든 기억이 돌아왔어요. 그의 말에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자리에서 비틀거리며 물러섰어요. 그녀의 얼굴은 공포로 가득 차 있었죠. 넌 분명히 죽었어. 우리가 화장까지 했잖아. 이럴 수가. 형은 천천히 고개를 젓더니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니가 바라셨겠지만 전 죽지 않았어요.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갑자기 소리쳤어요. 거짓말 마. 내가 그럴 리가 없어. 당신이 뭘 안다고 이렇게 찢어놓으려고 해? 어디서 이상한 소리 듣고 약점이라도 잡은 것처럼. 그래놓고 이 결혼 될 거라고 생각하시나 본데 웃기지 말아요. 이건 엄연히 우리 가족 일이라고. 당신하고는 차원이 다르다고. 그때 아빠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왜요? 집안 거덜나게 만들어서 버렸더니 멀쩡하게 살아 돌아와서 놀라우세요? 그 말에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아빠를 노려봤어요. 당신이 뭘 안다고? 보라고. 봐. 눈 있으면 봐서 알 거 아니야. 우리 아들은 정상이야, 정상. 정상! 다리도 멀쩡하고 머리도 멀쩡하다고. 형은 그런 어머니를 담담하게 바라보더니 말했어요. 여전히 변하신 게 없으시네요, 어머니. 그 말에 방 안의 공기가 더욱 팽팽해졌어요. 형은 계속해서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죠. 사고 이후 모든 게 기억나지 않았어요. 병원에서 눈을 떴을 때 저는 제가 누구인지조차 몰랐습니다. 다만 매일 제 옆에서 울던 어머니의 모습만 희미하게 떠올랐죠. 제가 버려진 후에도 그 기억 하나만으로 살았어요. 남자친구가 충격받은 표정으로 물었어요. 버려졌다니 무슨 말이야, 형? 형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뜨고 말했어요. 그날 엄마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외할머니네 갔다 밤늦게 집에 가는 길이었어. 갑자기 길고양이가 나와 엄마랑 나랑 놀랬지. 그리고 눈을 떠보니 병원이었어. 남자친구의 아버지가 중얼거렸어요. 그래, 그랬어. 그날 밤 사고가 크게 났어. 시어머니는 자신 탓이 아니라는 듯 남자친구 형을 향해 말하기 시작했죠. 형우야, 그건 사고였어. 알잖아. 엄마도 놀라서 갑자기 핸들을 꺾었는데 하필이면 뒤에서 오는 차량이 네가 앉은 자리를 그대로 들이받는 바람에 네가 크게 다친 거야. 그건 정말 사고였어. 알아요. 사고였죠. 다행히 어머니가 핸들을 꺾으셨고 에어백이 터져서 가벼운 타박상만 있으셨던 것도 다 기억나요. 붕대로 칭칭 감아 눈만 겨우 뜬 저를 보고 계속 울던 그 모습. 지금도 눈에 선하니까요. 남자친구 어머니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때는 어쩔 수 없었어. 의사가 확률이 정말 희박하다고 했고 돈도 없었어. 내가 최선을 다한 거야, 최선을. 남자친구 형은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어요. 최선이요? 최선을 다하신 건 여기 계신 이분이십니다. 그리고 남자친구 형은 갑자기 우리 아빠를 가리켰어요. 어머니가 저를 버린 후 저는 운 좋게 후원을 받아 꾸준히 재활할 수 있었어요. 김 사장님이 저를 후원해 주셨죠. 그분 덕분에 저는 재활을 꾸준히 해 정상은 아니지만 일상생활 하는데 지장 없게 되었어요. 그리고 기억을 찾고 절 버렸던 가족까지 만나게 되었네요. 처음에 내가 그랬지. 성준이 처음 보고 왠지 익숙하다고. 우리 꼭 어디서 만난 거 아니냐고. 그런데 알고 보니 보육원에서 계속 후원하던 형우랑 쏙 빼닮아서 그랬던 거구나. 어쩐지 눈매가 꼭 닮았다 그랬는데 형우 동생이었던 거야. 남자친구가 놀란 표정으로 아빠를 바라봤어요. 아버님께서 형을 후원하셨다고요? 아빠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다이아한테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나도 다쳐서 평생 불구로 지낼 뻔했거든. 그때 가족들이 믿고 꾸준히 치료밖에 안 해줬다면 난 다시 걸을 수도 없었을 거야. 그 일을 겪고 나니까 치료비 없어서 평생 불구를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게 늘 걸리더구나. 그렇게 연이다 형우를 만났던 건데
남자친구 어머니는 이제 완전히 넋이 나간 표정이었어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아 중얼거렸죠. 이럴 수가. 어쩌면 이런 일이. 형은 차분하게 말했어요. 사실 몇 년 전의 기억이 돌아왔어요. 슬피 울던 사람이 어머니였고 그 어머니가 저를 보육원에 버리면서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그 말에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고개를 들었어요. 그녀의 눈에는 공포가 가득했죠. 무슨 말? 내가 무슨 말을 했다고? 오해할까봐 말하는데 난 네 엄마가 아니야. 불쌍해서 도와주려 했지만 우리도 형편이 넉넉하지 못해 더 이상은 힘들겠다고 하셨단 말이요. 저는 그 말을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어머니. 그 말에 남자친구가 충격받은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그의 눈에는 이제 분노와 배신감이 가득했죠. 엄마, 진짜 형을 버린 거야?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더 이상 부정하지 못했어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흐느낄 뿐이었죠. 그의 아버지는 천천히 다가가 형의 손을 잡았어요. 형우야, 정말 미안하다. 아버지가 막았어야 했는데. 형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버지도 어쩔 수 없으셨겠죠. 용서까지는 어렵겠지만 아버지 때문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 후로 더 남을 이유가 없었어요.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죠. 아빠, 이제 가자. 제 목소리는 놀랍게도 흔들림 없이 단단했어요. 엄마도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아빠의 휠체어를 가져왔고요. 아빠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며 의자에서 일어나 휠체어로 옮겨 앉으셨죠. 다혜야. 남자친구가 절망적인 표정으로 저를 불렀어요. 그는 두 형제 사이에서 서서 어쩔 줄 모르는 얼굴이었죠. 저는 잠시 그를 바라봤어요. 정말 사랑했고 함께하고 싶었던 사람이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온 기분이었어요. 우리는 인연이 아닌 것 같아. 갈게. 그렇게 우리 가족은 상련회장을 떠났어요. 뒤에서 남자친구가 무슨 말을 하는 것 같았지만 들으려 하지 않고 더 이상 뒤도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렇게 결혼 이야기는 파토 났고 우리 가족은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갔어요. 아빠는 다시 재활에 매진하셨고 아직 완전히 회복되진 않으셨지만 조금씩 나아지고 계세요. 2달 후 남자친구의 아버지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다혜 양, 정말 미안하네. 그날 일은 아직도 내게 큰 상처야. 끝까지 말렸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내가 정말 후회스러워. 다혜 양 아버님께 상처를 준 거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네. 나는 성준 엄마와 이혼할 거야. 성준이도 다신 지 엄마 안 보겠다고 선언했고 꼭 한 번은 사과하고 상황을 전해주고 싶었어. 가끔은 그날의 일이 다 꿈이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하지만 인생은 예측할 수 없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처음 사연을 시작하며 말했던 것처럼 우리 집 가훈은 믿음, 소망, 사랑 중 제일은 셋 다 있을 때예요. 믿음이 없는 사랑은 위태롭고 사랑이 없는 소망은 공허하며 소망이 없는 믿음은 절망으로 가는 길이니까요. 그날 상견례장에서 본 것처럼 3가지 중 하나라도 없으면 가장 소중한 관계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걸 또 한 번 겪게 되었네요. 비록 결혼은 무산되었지만 그 일을 통해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가치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훗날 제가 새로운 인연을 만날 때는 서로를 향한 믿음과 사랑, 그리고 함께하는 미래에 대한 소망이 모두 충만한 관계가 되길 바라는 마음이 더 간절해졌죠. 하지만 그런 저의 간절함과 다르게 친구들은 한편의 영화로 손색이 없다고 난리네요. 솔직한 제 속마음은 앞으로 남은 삶은 평범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에요. 욕심 아니겠죠?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신 분들 모두 평범한 일상에서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